성경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LA 초형사관 스타트업 자문 변호사이자 경제자문위원 창업 법무 관련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한국에서 한국 변호사로 일을 하다가 현재는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변호사로 활동을 하면서 한국에 있으신 한국 기업들이나 그리고 미국에 계신 또 한국 그 스타트업 분들 그분들의 이제 미국 진출 그리고 미국 법인 설립과 미국 기업들과의 이제 크로스보더 거래 그리고 소송 관련해서 이제 자문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세미나를 진행할 주제는 방금 이제 이우철 영사님께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셨지만 어떻게 나의 지식 재산을 보호하고 또 이거를 통해서 수익화를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저희가 IP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IP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법률상에서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IP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IP에 대한 정의는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을 통해서 창출하거나 발견한 지식 정보, 기술이나 표현, 표시,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지적 창작물에 대해서 부여되는 재산에 관한 권리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IP라고 얘기하는 것이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로고 디자인 당연히 IP가 되겠고요. 제조 방법이나 생산 방법, 영업 비밀로서의 화학식, 그리고 특허 출원 또는 신제품 출시할 국가 리스트와 같은 것도 당연히 그 기업의 IP, 지식 재산이라고 저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법률상에서는 편의상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그리고 영업 비밀 이렇게 4가지로 크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스마트폰 하나에도 25만 개 이상의 지식 재산이 들어가는 IP의 시대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요. 그만큼 IP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고요. 그러면 왜 그렇게 IP가 중요하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가를 수치로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제 점점 제조업의 고용 창출이 줄어들고 있는 현 상황에서 IP는 엄청난 고용 창출 효과를 가져오고 있고요. 그 경제적인 가치가 미국이라는 한 나라만 놓고 보더라도 웬만한 다른 어떤 국가의 국민 총생산 GDP를 증가할 정도의 막대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발생되는 직간접적인 경제적 효과는 말할 것도 없겠고요. 따라서 우리는 이 IP 제도가 상업가들의 혁신을 장려하고 그 결과에 대한 보상을 보장함으로써 현재의 지식재산 기반의 산업 구조를 가능하게 만들었다라고 이제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각각의 그 IP의 아까 4가지 카테고리를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씩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우선 특허에 대해서 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란 이 발명을 배타적,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일반적으로 명세서와 하나 이상의 청구항으로 구성이 되고요. 이 명세서에는 공개된 발명의 제작과 사용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는 서술, 그리고 도면을 포함을 하고요. 보통 실시례라고 부르는 하나 이상의 발명의 예시를 포함하게 됩니다. 그리고 명세서 맨 마지막에 기재되는 청구항이 바로 발명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발명의 경계 또는 그 발명의 범위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발명의 범위를 정의하는 다시 구성 일련의 제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걸 구성 요소라고 얘기를 하고요. 뒤에서 좀 자세하게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특허 침해가 성립하려면 문제된 장치나 프로세스가 반드시 청구항에서 정의한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문제가 된 청구항이 A, B, C, D라는 4개의 구성 요소가 있는데 이 특허 침해가 성립하려면 이 A, B, C, D 4개의 구성 요소를 모두 포함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A, B, C 3개의 구성 요소는 포함을 했지만 D라는 구성 요소는 조금 변형된 D 프라임이라는 구성 요소로서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면 원칙적으로는 특허 침해가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일반인들이 바라보는 것과 실제로 이제 특허 소송이나 특허 법원에서 판단하는 기준이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흔히 그냥 외견상 그리고 어떤 프로세스 전체적인 느낌상 비슷한 점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 실제로 특허의 그 청구항을 직접적으로 분석해보지 않으면 이것이 실제로 특허 침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명확하게 알기가 어렵다는 점을 좀 명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허 실제로 이제 뭐 구글 패턴이나 뭐 USPTO에 들어가시면은 이런 특허의 자료들은 이제 퍼블릭하게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 검색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하나의 예로서 이제 특허를 좀 가져와 보면 뭐 이 특허 이 첫 번째 페이지에 보통 이렇게 정보들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특허의 제목이 나타나고요. 이 보통은 뭐 apparatus for 아니면 뭐 method for 이런 식으로 특허는 보통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for 이하의 이 뭔가의 목적을 가진 장치 또는 방법 아니면 장치와 방법을 모두 다 이제 특허로서 청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발명자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assign이라고 해서 보통은 이제 이 발명자가 어떤 기업에 소속되어 있거나 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발명을 양수받은 인플로이어가 보통 여기에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패턴 넘버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허를 받은 날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를 보실 때는 이제 첫 번째 장을 보시고 일단 특허 제목을 보고 뭐 특허 번호와 특허 일자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붉은색으로 테두리 된 부분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청구항인데요. 보통 이제 뭐 The invention claim is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명세서의 가장 마지막 쪽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특허를 보실 때는 일단 첫 번째 장을 보셔서 이 특허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원칙적으로는 뭐 순서대로 보셔도 상관은 없지만 조금 더 이 특허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먼저 이제 브리플리하게 이해를 하려면 일단 청구항으로 가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앞에서 이제 길게 설명은 했지만 이 발명자가 결국엔 특허로서 주장을 하려고 하는 내용이 함축적으로 이 마지막에 이 청구항에 이 모든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청구항을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청구항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뭐 1번, 2번, 3번 이렇게 있는데 1항, 2항, 3항 이런 식으로 저희가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청구항 같은 경우는 보통 20개 이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20개보다 많을 수도 있고 20개보다 적을 수가 있는데 특허를 출원할 때 20개를 넘는 청구항을 특허로서 청구할 때는 이제 수수료가 더 올라간다는 그런 부분을 좀 아실 필요가 있겠고요. 특허 청구항은 다시 독립항과 종속항으로 나누어집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 1번 항 같은 경우는 그냥 자기 스스로 자기가 독립적으로 a method for providing media라고 해서 이제 시작을 하죠. 근데 2번 항과 3번 항을 보시면 the method of claim 1,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번 청구항에서 플러스 알파라는 요소가 더 붙는 겁니다. 이제 이런 애들을 종속항이라고 저희가 부르고요. 이렇게 자기 스스로 독립적으로 어떤 발명을 청구하는 항을 저희는 이제 독립항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 method for providing media 해서 이제 뭐 method for 아니면 apparatus for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고요. 그 method는 comprising, 이 method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해서 결국엔 요 하나하나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구성 요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receiving, sending, receiving, decoding이라는 이 네 가지의 구성 요소를 모두 다 갖춰야지만 요 1번 청구항에 포함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된 똑같은 메소드가 있는데 미디어를 프로바이딩 하는 메소드인데 이 세 가지는 다 똑같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뭐 리시빙이 있고 샌딩이 있고 리시빙이 있는데 마지막 네 번째 요건에서 디코딩 앤 렌더링이라는 요 절차, 요 요소가 만약 바뀌어 있거나 빠져 있다. 그럼 원칙적으로 특허 침해가 아닌 거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요 특허 청구항을 물론 이제 뭐 어느 정도는 내가 직접 보고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좀 능력이 있으시면 아무래도 내가 실제로 특허를 출원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상대방이 누군가가 나에게 내가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라는 어떤 클레임이 왔을 때 요 상대방의 특허 청구항을 분석해서 과연 내 제품이나 서비스가 얘가 주장하는 특허의 범위 안에 완전히 들어가는지
아니면 어떤 구성 요소가 달라져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분석하실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여드린 거는 이제 유틸리티 패턴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뭐 기술 특허라든 뭐 기술 특허, 뭐 실용 특허 저희가 그렇게 부르고요. 디자인 특허라는 것도 있는데 뭐 똑같이 뭐 첫 장은 뭐 비슷하게 생겼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패턴 넘버 앞에 이제 D가 붙는 것이 이제 디자인 특허고요. 그리고 이 디자인 특허의 청구항은 이런 식으로 도면으로 보통 나타냅니다. 네. 뭐 코카콜라 병에 그런 그 독특한 모양을 디자인 특허를 출원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특허와 관련돼서 이제 굉장히 유명한 케이스가 있었죠. 2010년대 초반에 시작해서 거의 2018년, 거의 7년 가까이 이 소송이 진행됐던 삼성과 애플의 특허 소송의 예가 있는데요. 11년도 4월에 이 애플이 처음으로 이 삼성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애플은 삼성이 자사의 이제 기술 특허 3개와 4개의 디자인 특허 그리고 트레이드 드레스까지 이제 침해했었다고 주장을 했고요. 반대로 이제 삼성은 반소를 제기하면서 애플이 오히려 자신의 미국 특허를 침해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었습니다. 1심에서는 그 당시에 이제 삼성이 그러니까 결국에 애플의 손을 들어줬죠. 삼성으로 하여금 애플에게 약 1조가 넘는 손해배상을 하라라는 이제 특허 침해 판결이 나왔었고요. 삼성은 이제 바로 항소법원에 항소를 했고, 이 항소심에서는 삼성이 애플의 트레이드 드레스를 침해하지는 않지만 그 애플 특허에 대한 침해 그리고 디자인에 대한 침해는 그대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액도 그대로 인정을 했고요. 사실상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에 대해서 삼성은 다시 이제 연방 대법원에 대해서 상고를 했고, 이때 이제 16년도 2월에 연방대법원이 이 판단에 대해서 법률적인 판단을 다시 내리는데, 그 디자인 침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침해 사실 자체는 인정을 하지만 손해배상액의 산정 방법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파기환송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디자인 침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계산을 할 때 완제품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그 해당 부품에 한정해서 손해배상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라는 그런 논리였죠. 결국에는 그 완제품이란 거는 그 핸드폰, 스마트폰 하나의 전체 그 가치를 기준으로 이제 손해배상액을 산정을 했다면 하나의 부품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산정을 하게 되면 손해배상액이 훨씬 낮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결국에는 다시 이제 파기환송돼서 내려와서 1심 법원에서는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거의 소송이 이제 7년 넘게 진행이 됐죠. 이때 그 배상액이 어쨌든 그래도 처음에는 1조가 넘었는데 한 6천억 원 정도로 이제 그 배상액이 내려왔고요. 삼성은 물론 여기에도 다시 불복을 해서 그 재심을 요청을 했는데 그 이후에 소송의 양 당사자 간에 합의로서 소송이 종결이 되었습니다. 이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대략 뭐 6천에서 한 7천억 원 수준으로 삼성이 이제 애플에게 이 배상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마 그 합의가 되었을 것으로 이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합의를 하게 된 아마 그 결정적인 이유는 이미 7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 한 삼성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결국에는 양쪽이 각각 미국 로펌에 사용한 법률 비용만 1,000억 원이 넘는 수준의 엄청난 비용을 이제 법률 비용으로 사용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게 이미 이렇게 길게 소송이 왔는데 앞으로 이걸 또 소송을 얼마나 더 진행을 하면 결국에는 변호사들의 배만 불려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전략적인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소송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이제 합의로서 종결이 되는 그런 케이스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원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선행기술과 특허를 조사하는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내가 아무리 나 스스로는 새로운 기술이라고 생각해서 특허를 출원했지만 이미 나보다 앞서서 똑같은 기술을 특허로서 출원을 한 그 사람이 있다면 내가 이제 출원한 그 특허가 신규성이나 진보성 부분에서 이제 인정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특허로서 이제 등록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특허 출원을 제출하시고
그 USPTO에서 오피스 액션이라고 하는 중간 통지를 받으시게 되는데, 물론 오피스 액션을 안 받는 경우도 있지만 최소 한 번 이상의 오피스 액션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받으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사관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그 특허 출원에 대해서 본인이 그 참조한 기존의 이제 특허 출원 이미 그 선행 특허라든지 아니면 선행 문헌들을 비교를 해봤을 때 당신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특허가 어떤 점에 있어서 새롭다는 건지, 그리고 어떤 점에 있어서 진보성이 있다라는 건지에 대해서 본인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 라면서 이제 한번 말 그대로 이제 좀 퇴짜를 놓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나를 충분히 설득해봐라 라는 절차인 거고요. 이런 오피스 액션을 대응하고 다시 한번 2차 오피스 액션이 나왔을 때 대응을 하고, 그랬을 때 이제 결과적으로 등록이 되거나 거절이 되는 이 최종적으로 등록이 되는 그 단계까지 보통 뭐 빠르면 한 2년에서 길게는 한 4년, 5년까지도 걸리는 좀 긴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상표고요. 상표권은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생산, 제조, 가공 또는 판매업자가 자기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또는 그 결합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요. 가장 먼저 질문하시는 게 그럼 상표를 반드시 미국 연방 상표청에 등록을 해야만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이제 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 등록을 강력하게 권장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일단 등록된 그 상표를 연방에 등록을 할 경우에 이 미국 전국적으로 상표에 대한 소유권 및 배타적인 상표 사용에 대한 법적인 추정을 받게 됩니다. 이 상표 등록은 연방 등록이 있고, 그리고 이제 주별로 상표 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만약 주에도 상표를 등록하지 않았다 그러면 보통법상의 상표권자로서의 권리가 생깁니다. 근데 당연히 이제 주 상표 등록은 그 해당 주의 경계 안에서만 권리를 보호받으실 수가 있고요. 보통법상 그 커먼로 상에서의 상표권자의 권리는 그 상표를 내가 사용하고 있던 그 해당 지역에만 국한해서 권리를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를 전국적으로 내가 이 그 상표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라는 엄청난 이제 큰 장점 때문에 이 연방 등록을 대부분이 하시는 거고요. 그 장점에 비해서 이제 연방 그 상표를 등록하는 데 들어가는 파일링 피라든지 뭐 변호사 비용이 그닥 높지 않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이 연방 상표 등록을 강하게 권장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이 돼서 뭐 제3자가 다 검색을 해볼 수가 있고요. 관세청에도 등록이 되고요. 그다음에 연방 등록 기호를 사용하시려면 반드시 이제 연방에 등록을 하셔야 되고, 나중에 연방이 등록되어 있는 상표인 경우에는 연방법원의 상표권과 관련된 리걸 액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 등록되어 있다라는 기록을 근거로서 해외에도 상표 등록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미국 연방 상표청, 특허 상표청에 들어가서 그 트레이드마크 데이터베이스를 서치를 했을 때 이제 뭐 내가 원하는 어떤 그 상표 이름을 이제 검색을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결과가 뜹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워드마크고요. 결국엔 글자 상표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goods and service는 이 상표를 등록해 놓은 클래스, 그 상품류, 제품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류부터 45류까지 총 45개의 클래스가 있는데, 내가 원한다면 45개를 다 등록할 수도 있고요. 이제 최소 1개 이상, 그리고 많으면 이제 45개까지 등록할 수 있지만, 45개를 다 등록한다라는 거는 이제 출원할 때 당연히 이제 클래스별로 이제 그 출원 수수료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메인터넌스 유지하는 관납 비용도 당연히 올라가고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영위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아닌데 먼저 이 상표를 선점하기 위한 목적으로 뭐 여러 클래스를 하실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이미 그 비용적인 부분에서 너무 문제가 생기고, 실제로 그렇게 등록을 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실제 사용 실적을 제출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해당 류에서의 상표가 취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 경우는 이제 로고죠. 그 아까처럼 이제 문자를 상표로 등록할 수도 있고, 이런 문자 플러스 그 어떤 디자인, 로고 디자인을 같이 상표로 등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표와 관련된 또 유명한 케이스가 2010년대에 하나가 있었는데요. 2009년에 구찌가 자신들의 로고와 상표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게스를 상대로 2,500억 원 규모의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아시겠지만 상당히 유사하죠. 그래서 이 게스 신발에 등장하고 있는 이 G 로고가 소비자들로 하여금 그 구찌 자신의 브랜드와 혼동을 야기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라는 주장을 했던 것이고요. 하지만 이제 뉴욕 연방법원에서는 실제로 이제 상표권 침해 자체는 인정을 했지만 손해액 자체는 사실 이제 처음에 요구했던 2,500억 원보다는 훨씬 적은 53억 수준의 손해만 인정을 했고, 사실상 상표권 침해 자체는 인정이 됐지만 손해배상의 산정의 측면에서는 게스의 손을 들어줬다고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어떤 식으로 이제 보통 저희가 이해를 하냐면, 실제로 이제 굉장히 유사하지만 이게 소비자들로 하여금 실제로 정말로 혼동을 일으켰냐. 그러니까 손해가 발생한다는 거는 내가 구찌를 생각하고 구찌를 사러 갔는데 게스 신발을 보고 이거 구찌네? 라고 하고 그 게스 신발을 샀다면 구찌 입장에서 손해가 발생한 거죠. 내가 실제로 올릴 수 있는 매출을 뺏긴 거니까. 근데 이제 법원에서 판단했을 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유사하긴 하나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봤을 때, 구찌를 사러 가는 사람이 봤을 때 이 게스 신발을 봤을 때 유사하지만 이건 구찌가 아닌 게스 다른 회사의 제품이구나라는 거를 식별할 수 있었다면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표라는 거는 상표 침해가 이제 인정이 돼서 상당히 유사한지 안 한지 여부를 당연히 판단을 하겠지만 실제로 그로 인해서 얼마만큼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는 또 다른 판단의 문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상표 출원의 절차는 뭐 특허와 전반적으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특허와 똑같이 이제 선행 출원되어 있고 등록되어 있는 유사 상표를 검색을 미리 하고 내가 등록하려고 하는 상표가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똑같이 이제 오피스 액션 절차를 거쳐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등록이 되기 전에 등록 전에 이제 상표청에서는 공개 이의 접수를 해서 이 한 달 동안 이 상표를 등록하는 데에 이의가 있는 뭐 제3자들에게 이제 이의 접수를 받고요. 그 단계를 넘어서 이제 상표 등록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보통은 뭐 짧게는 한 7, 8개월, 길게는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고, 특허에 비해서는 기간도 짧고 당연히 들어가는 뭐 파일링 피라든지 그리고 변호사 비용도 특허에 비해서는 훨씬 좀 저렴한 편입니다. 다음은 이제 저작권이고요. 뭐 많이 아시겠지만 저작권의 정의나 이런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똑같은 질문, 상표와 똑같은 질문을 할 수 있는데 반드시 저작권을 그러면 등록을 해야지 내가 저작권자로서 보호를 받느냐?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고, 유형적인 표현 매체에 고정되는 순간 나는 이미 저작권자가 됩니다. 내가 뭐 그림을 그리는 순간 아니면 워드에 내가 뭐 어떤 글을 쓰는 순간 그 순간 이미 저작권자가 되는 것이고요. 하지만 저작권을 연방에 등록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에 따른 실익이 있으니까 이제 등록을 하는 걸 텐데요. 저작권을 등록해 놔야지만 미국 연방법원에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물이 출판된 지 5년 이내에 등록을 하면 이 저작권 자체가 유효하다라는 걸 간주하는 유효성의 추정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저작권 자체도 내가 저작권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창작했으니 모두 저작권이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겠지만 저작권이 없는 저작물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일단 내가 저작권을 등록을 했다. 그러면 내가 저작권이 유효한 거를 어떤 추정을 받게 되고, 저작권을 침해한 자가 내가 이 저작물 같은 경우는 지금 저작권이 없다라는 거를 확실한 증거로서 그 추정을 깨야 합니다. 그리고 출판 후 3개월 이내, 그리고 침해 행위가 있기에 앞서서 저작권을 등록하면 나중에 소송을 하실 때 법정 손해,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법정 손해액을 받으시거나, 그리고 이제 변호사 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관세청에 저작권 등록을 기록해 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이 이제 US 카피라이트 오피스, 미국 저작권 사무소에 들어가시면 이 퍼블릭 리코드 시스템을 통해서 내가 검색하고자 하는 저작물을 자유롭게 서치를 하실 수가 있고요.
뭐 이렇게 어떤 뭐 저작물 이름을 가지고 서치를 했을 때 쭉 결과물이 나오고 저작물의 제목, 그다음에 등록 번호, 어떤 그 형태의 저작물인지, 그리고 뭐 등록된 날짜, 그리고 저작권자의 이름, 그 저작권자 이제 뭐 개인이 될 수도 있고 회사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각각을 하나씩 들어가서 보면 이제 이 상세한 정보들을 저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을 실제로 등록하실 때 창작 연도와 그리고 실제로 출판한 연도,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실제로 이 정보를 그 저작권 출원할 당시에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서도 좀 오래된 케이스이긴 한데 좀 유명한 케이스가 있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하는데요. 78년도에 이 20세기 폭스사가 그 스타워즈의 제작사죠.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저작권 침해 행위로 소를 제기하면서 이 배틀스타 갈랙티카라는 요 저작물이 이 스타워즈 자신들의 저작물로부터 34개의 아이디어를 무단 도용하였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1심 법원에서는 두 작품이,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저작권은 표현을 보호하는 거지 아이디어 자체를 보호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과연 이 두 작품이 일반적인 수준의 그냥 아이디어 수준에서 비슷하다. 그래서 이 두 작품 모두 우주에서의 선과 악의 전쟁이라는 어떤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각자의 그 표현 방식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비슷한 거지 표현 방식이 비슷한 건 아니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손을 들어줬었습니다. 근데 2심 법원에서는 아무리 봐도 이게 아이디어만 차용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그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방식까지 베꼈는지에 대해서 실제로 사실관계 판단이 요구될 정도로 두 작품 사이에서는 너무나도 많은 유사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시 판단을 해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관계에 대해서 1심으로 하여금 사실관계를 이 두 작품의 표현 방식을 하나하나 비교 판단을 해봐야 한다라고 해서 이제 1심의 판단을 이제 뒤집은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건이 합의로 종결이 됐지만 이미 배틀스타 갈락티카는 그 당시 이제 방영이 취소가 됐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를 봤을 때 나중에 그러니까 저작권 침해의 이슈가 생기면 당장 그러니까 막대한 제작비를 들여서 만든 어떤 그런 시리즈물 제작을 해서 그 작품을 방영을 하지도 못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막대한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을 저희가 좀 명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작권 같은 경우도 등록하는 방식은 뭐 유사한데 상대적으로 그 특허나 상표에 비해서는 훨씬 좀 단순한 편이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등록 신청서를 작성을 하고 등록 수수료를 납부를 하고 저작물을 이제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 당시에 그 사본을 제출할 때 반드시 이제 제출해야 되는 뭐 사본의 부수라든지 각 저작물 유형별로 특별히 요구되는 요건이 있는지 등은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마지막 그 카테고리로 이제 영업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트레이드 시크릿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정의는 각 법률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비밀로 유지될 수 있는 한 방법이나 장치를 포함해서 광범위한 범주의 사업 정보를 영구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트레이드 시크릿 영업 비밀의 이제 대표적인 예로는 저희가 뭐 너무나도 잘 아는 코카콜라의 레시피 이런 부분들은 그 영업 비밀로서 보호가 되죠. 그래서 아무도 설령 그 코카콜라의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이 코카콜라 레시피에 접근할 수 있는 직원 수는 굉장히 극소수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뭐 코카콜라 외에도 뭐 KFC의 어떤 뭐 그런 양념 뭐 레시피라든지 구글의 서치 알고리즘이라든지 뭐 맥도날드의 빅맥 스페셜 소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영업 비밀로서 보호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카콜라의 음료 제조법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1800년대 후반대에 이제 새로 그 개발이 됐었던 건데 만약 그 당시에 이 제조법을 특허로서 출원을 했었다면
특허의 보호 기간은 이제 길어야 20년이기 때문에 1900년대 초반에 특허권은 만료가 되고 오늘날 누구나 이 코카콜라의 그 제조법을 확인하고 만들 수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구글의 검색 알고리즘 역시 만약 이 알고리즘을 1990년대 초반에 특허로서 출원을 했다면 이미 2010년대 초반에 특허가 만료가 됐을 거고 뭐 그 이후에는 모든 검색 엔진들이 이 구글의 그 검색 알고리즘을 사용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특허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등록 후, 그러니까 출원일로부터 20년인데 결국엔 특허가 등록된 날로부터는 뭐 한 15에서 18년 정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요. 이 기간보다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그 해당 기술이나 어떤 방법으로부터 수익을 창출해낼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특허가 아닌 영업비밀로서 영구적으로 보호를 받는 것이 어쩌면 좋은 경영상의 판단이라고 저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비밀 같은 경우는 뭐 특허와 이제 이러한 공통점이 있는데 특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보호할 수 있는 대상의 한계가 있습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권리 보호 기간이 제한적이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 특허 기술을 결국엔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모든 정보를 다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특허는 받고 싶지만 이 기술의 어떤 핵심적인 요소는 내가 공개하고 싶지 않아. 이런 거는 불가능한 거죠. 근데 반면에 이제 영업비밀은 비밀로 유지를 할 수 있는 한 모든 매우 광범위한 범위의 정보를 이론적으로는 영구적으로 이제 보호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영업비밀과 관련돼서도 이제 최근에 좀 유명한 케이스가 있었죠. 한국의 두 대기업이 이제 미국 법원에서 이제 소송을 했던 케이스인데, LG 화학, 지금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그래서 2017년부터 18년까지 2년간 그 전지사업본부 소속 인력 100여 명이 SK 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영업비밀을 빼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었고요. 근데 SK 측은 LG 출신 인력들이 자발적으로 지원을 했을 뿐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이 없다라고 이제 반박을 했었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미국 소송을 진행을 했죠. 근데 이제 국제무역위원회 ITC에서 이 LG의 손을 들어주면서 SK 이노베이션의 일부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해서 10년간 미국에서의 생산과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사실상 SK 이노베이션 측에서는 이제 미국 내에서의 어떤 비즈니스의 길이 완전히 막혀버린 거죠. 최종적으로는 약 2조 원에 합의한 걸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도 결국에는 SK 측과 LG 화학 측이 미국 로펌에 사용한 법률 비용만 양쪽에 뭐 다 이제 1,000억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이제 막대한 법률 비용을 쓰면서 결국에는 미국 로펌의 배만 불려준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도 많았고요. 그런 이제 부분 때문에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실제로 그 소송 중에 결국에는 합의로서 이 케이스가 종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트레이드 시크릿 영업비밀이라는 것을 결국에는 비밀로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어딘가에 이제 공개를 하거나 등록하는 절차라는 것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영업비밀을 어딘가에 비밀로서 보관을 하고 있으면 그거 자체가 이제 영업비밀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는지는 나중에 판단의 요소가 됩니다. 이런 합리적인 노력의 요건으로는 이제 물리적인 보호도 있을 수 있고 기술적인 보호의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인사상 보호의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요건들을 다 갖추어야지만 영업비밀로서 인정을 받는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뭐 어떤 거는 꼭 해야 뭐 영업비밀로서 보호를 받는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가능한 이 합리적인 노력들을 모두 중복적으로 보호를 하면 할수록 내가 그만큼의 노력을 기울였다면 나중에 사후적으로 이 어떤 기술이나 이런 정보들이 누군가가 무단으로 가져갔을 때 이거를 영업비밀 침해라고 주장을 하면서 어떤 클레임을 걸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는 것이죠.
근데 내가 만약 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나만의 레시피를 만들어 놓고 이 레시피를 내가 어디 금고에 보관한 것이 아니라 직원들한테 전부 다 공유하고 이메일에 첨부해가지고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그거를 누군가가 다른 데 가서 썼다고 이거 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라고 주장을 하면 그거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 특허와 많이 비교가 되는데, 뭐 보호기간 부분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보호 대상에 있어서도 특허는 제한적이지만 영업비밀은 뭐든지 다 가능하다. 그리고 보호 범위 부분은 이게 인디펜던트 디벨롭먼트라고 해서 독립적인 개발을 한 경우에는 트레이드 시크릿, 영업비밀은 여기에 대해서는 권리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이걸 비밀로서 지키고 있는 레시피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옆가게에서 나와 똑같은 레시피를 내 거를 참고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만들어서 독자적으로 개발했다. 그런 경우에는 내가 아무리 이걸 영업비밀로 보호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제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이고요. 반면에 특허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내 특허를 보고 따라서 만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독립적인 개발 자체가 특허 침해, 그 특허 클레임에 대해서는 디펜스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요. 정보를 공개해야 되느냐, 계속 비밀로서 유지할 수 있느냐. 비용 부분은 특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특허 출원하는 비용도 있지만 가장 큰 부분은 이제 특허 변호사를 통해서 이 출원하는 데 들어가는 변호사 비용이거든요. 뭐 적게는 뭐 한 5, 6천 불 수준에서부터 많게는 10,000불, 15,000불 이렇게 좀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절차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브랜드 인지도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러니까 영업비밀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비밀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죠. 내가 아무리 이걸 영업비밀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 스스로의 브랜드가 알려지지 않으면 이 영업비밀이 아무 의미가 없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특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정도의 기술을 가진 기업이다. 특허를 출원을 했고, 뭐 나중에 이제 특허가 등록이 됐다면 우리는 이런 특허를 가지고 있는 그 정도의 기술력을 가진 회사다라는 어떤 브랜드 인지도 제고 측면에서 좀 효과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특허로 갈 것이냐, 영업비밀로 갈 것이냐, 이 부분을 결정하는 고민하실 때 좀 고려하셔야 될 요소가, 이게 20년이면 충분하냐, 이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20년이 차고 넘칠 수도 있고요. 이 기술은 정말로 20년보다도 뭐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이걸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누구나가 이걸 너무 쉽게 리버스 엔지니어링 하거나 아니면 독립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이라면 사실 영업비밀로서 보호하는 게 큰 의미가 없겠죠. 이렇게 누군가가 독립적으로 개발하면 그거는 그 사람의 어떤 그 지식재산이 되는 것이지 내 영업비밀을 가지고 어떤 그 권리 행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IP 수익화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고 오늘 웨비나를 마칠까 합니다. 그래서 이 IP 수익화라는 부분이 그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이제 저희가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걸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는 거죠. 기술 사업화를 추진하는 방식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 IP 자체를 라이센싱하거나, 그러니까 사용을 하도록 허락을 해주거나 아니면 소송을 통해서 그 직접 수익화를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MP라고 하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뭐 특허 같은 경우는 실시하지 않지만 이 특허를 가지고 특허 자체를 공격 무기로 해가지고 뭐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합의금을 받는 그런 케이스들을 이제 두 번째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 IP 수익화를 하는 데 있어서 좀 고려할 요소들은 당연히 이제 어떤 IP를 가지고 내가 수익화를 할 거냐. 아까 이제 저희가 크게 4가지의 IP를 얘기를 했는데 이 4가지 중에 이 자산 그 유형별로 보호기간이나 보호되는 범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보호하는 지식재산권의 종류가 반드시 딱 한 가지 일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첩적으로 여러 개의 IP가 중복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이제 고려를 하셔야 되고,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유형자산이라고 부르는 뭐 부동산이라든지 그냥 일반 물건, 이런 것들을 거래하는 것과 달리 무형자산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사용을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사용 허락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무단으로 다른
그 또 제3자에게 이제 무단으로 복제를 해주는 것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무단 복제가 가능하고 동시에 여러 명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고려를 하셔서 내가 어느 정도의 가치를 이 IP에 투여를 할 것이고 어느 정도의 가치를 인정받아서 내가 계약 조건을 만들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거는 말 그대로 IP 판매입니다. 그러니까 특허 같은 경우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가 상당히 잘 갖추어져 있는 편이고요. 뭐 이런 그 마켓플레이스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특허를, 그러니까 옥션 같이 이렇게 올려놓고 누군가 관심 있는 사람이 그 접근해가지고 뭐 이런 IP를 사고 싶다, 뭐 이럴 수가 있는 거고요. 상표권 같은 경우는 뭐 있고요. 그다음 저작권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 상표권과 관련해서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페이스북이 메타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 브랜드 이름을 바꿨잖아요. 그래서 그 브랜드 그 메타라는 상표를 그 상표권을 이제 구입을 한 거거든요. 그 구입한 비용이 이제 20 밀리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억이 좀 넘는 비용을 주고 그 상표를 말 그대로 이제 그 기존의 상표권자가 이 상표를 판매한 거죠. 그래서 잘 가지고 있었던 상표 하나가 말 그대로 진짜 몇 년 뒤에 이게 몇십억, 몇백억에 되는 가치로서 이제 판매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어떤 대표적인 사례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뭐 IP, 특히 이제 상표와 관련해서 이제 판매와 관련한 또 대표적이자 좀 유명한 케이스가 이 나이키 스우시 로고와 관련돼서 그 유명한 사례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 나이키 로고 있죠. 이게 실제로 나이키 회사가 어떤 뭐 전문 브랜딩 그 뭐 이미지 그 브랜드를 만들어주는 그런 회사, 뭐 컨설팅 회사를 통해서 만든 게 아니라 실제로는 그냥 대학생으로부터 이제 구매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71년도 약 50년 전에 코파운더가 그 그래픽 디자인과 학생에게 이제 요청을 해서 어떤 그 로고 하나를 좀 만들어 달라고 이제 요청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학생은 이 스우시 로고를 만들어서 나이키 그 당시에는 블루리본 스포츠라는 나이키의 전신 회사였는데 그 회사에게 이제 모든 권리를 넘겼었고, 그 이후에 이제 나이키가 굉장히 성장을 했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실제로 지불했던 그 금액이 너무 적어서 나중에 이제 뭐 다이아몬드가 박힌 금 스우시 로고를 추가로 주고 뭐 주식을 주고 했다고 알려집니다. 현재 나이키 로고의 가치가 거의 그 35조 이상으로,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가 이상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고요. 83년도에 이제 너무 뭐 고마운 마음에 이제 당시 현재 가치 기준으로 거의 60만 불에 해당하는 주식을 나이키 주식을 그 데이비슨 여학생에게 줬다고 알려지고요. 71년에는 단돈 35불을 주고 이 스우시 로고를 사왔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5불, 물론 50년 전이긴 하지만 35불이라는 가치를 주고 그 돈을 주고 사온 그 로고, 그 IP의 가치가 지금 이 나이키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스포츠 제국을 이끌어가는 그 대표적인 이제 로고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IP의 가치라는 것은 정말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상승할 수 있다라는 대표적인 케이스였던 걸로 보이고요. 또 이 우버와 AT&T의 케이스는 그 유니콘 기업이 대기업의 IP를 취득한 좀 이례적인 사례인데요. 2017년에 우버가 이 AT&T로부터 66개의 등록 특허와 10개의 출원 특허를 이제 취득을 합니다. 취득 금액은 알려지진 않았고요. 우버가 2009년에 설립이 됐는데 이 AT&T가 가지고 있던 특허의 우선 일자가 1999년입니다. 그래서 99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우선권을 획득한 것에 이제 우버 입장에서는 큰 의의가 있었던 거고, 그 당시 이제 AT&T가 가지고 있었던 특허들은 뭐 메시징, 통화 처리 뭐 이런 부분들인데 이제 그중 특히 승차 공유와 관련된 특허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버가 이런 특허들을 대기업으로부터 오히려 이제 특허를 사온 좀 이례적인 그런 사례였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판매 외에 라이센싱이라는 부분도 있죠. 라이센싱은 말 그대로 내가 이 IP의 소유권 자체를 넘기는 건 아니지만 소유권은 그대로 가지면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만 일정 로열티를 받고 허락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 이 산업들 간의 워낙 융합과 협업이
증가하면서 이 라이센스 계약이 엄청나게 이제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제 추세가 핵심적인 기술 외에 이 IP에 대해서 그 굳이 독자적으로 모든 걸 다 R&D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든 걸 R&D를 해서 개발비를 쓰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라이센싱을 통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각자가 잘하는 분야에 그 포커스를 맞추고 나머지 기술들은 라이센싱을 통해서 취득하는 것이 비용적, 시간적 측면에서 유리하다라는 판단이 우세한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제 작년에 USPTO, 미국 특허청은 이 그 IP 마켓플레이스 플랫폼, 자체적인 플랫폼을 이제 그 런칭을 했는데요. 이 플랫폼에서 그 특허권자들과 이 특허를 사용하고 싶은, 그러니까 포텐셜 라이센시죠. 그러니까 내가 사용 허락을 원하는 사람들 간에 이 마켓플레이스를 이제 그 플랫폼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플랫폼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용하고 싶은 특허 기술이 있다면 그 특허 기술을 검색해서 과연 그 기술을 내가 라이센싱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또 라이센싱의 좀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 1990년도에 이 스테픈 킴블이라는 사람이 이 손바닥에서 거미줄을 쏠 수 있는 장난감으로 미국 특허를 취득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뭐 이제 킴블이 마블을 상대로 계약 위반과 특허 침해 혐의로 이제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사이에 어떤 뭐 라이센싱 계약이나 뭐 특허에 대한 사용 계약을 맺었을 텐데 그 계약 범위를 넘어서 이제 마블이 그 사용을 한 거겠죠.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그 이후에 스파이더맨 그 만화가 대성공을 거두면서 어떤 그 특허 침해에 대해서 이제 소송을 했었고, 결국에는 소송이 종결이 되면서 라이센싱 조건으로 결국에는 이제 소송이 종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블이 이 제품 판매에 대해서 일시금 럼썸으로 $50만 그리고 3%의 러닝 로열티를 받는 대가로 이 특허를 양수하기로 합의를 합니다. 사실 $50만 자체도 굉장히 뭐 큰 돈이죠. 큰 돈인데 사실 이 마블의 스파이더맨 관련 제품, 이 제품 판매액의 3%의 러닝 로열티라는 것이 굉장히 큰 금액일 수 있죠. 그래서 특허를 내가 잘 만들어 놓은 특허 하나가 결국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수익을 가져다 주는 그런 대표적인 또 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유명했던 그 케이스 중에 하나가 이 애플과 또 퀄컴 사이의 이제 특허 분쟁이었습니다. 2016년도에 이 한국의 공정위가 퀄컴이 특허 독점을 통해서 부당한 경쟁을 했다면서 이제 과징금을 1조 300억. 그러니까 공정위 역사상 이제 최다 과징금, 아마 아직까지도 깨지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1조가 넘는 과징금을 이제 부과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애플은 그 라이센스비 미지급 등을 이유로 이제 퀄컴에게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됩니다. 이 두 회사는 이제 그 싸움의 장소를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로 옮겨와서 소송 금액이 약 30조 원에 달하는 특허 분쟁을 시작을 했고요. 19년도 4월에 애플이 퀄컴에 럼썸 로열티를 지급하고 2년 연장 옵션에 6년짜리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고 케이스가 이제 종결이 됩니다. 구체적인 합의 금액과 계약 조건은 공개되지는 않았었지만 아마 퀄컴이 애플로부터, 그러니까 다시 말해 애플이 퀄컴에게 약 우리 돈으로 5조 5천억 원 수준의 합의금을, 그 라이센스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제 그 조인트 벤처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내가 IP를 가지고 있고 IP는 가지고 있지만 이 IP를 양산해서 판매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나는 IP를 뭔가 출자를 하고 다른 회사가 이 IP를 가지고 양산을 해서 판매를 하는 능력을 가진 회사와 합작법인,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죠. 그래서 합작법인을 만들 때는 반드시 내가 캐시, 그러니까 자본을, 그 현금성 자본을 내가 출자를 해야 되는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어느 당사자는 어떤 그 합작법인 운영에 필요한 기술이라든지 전문 지식 등의 지식 재산과 인력을 출자하고 다른 일방이 자본만을 출자하면서 50대 50 지분의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예전에 뭐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본의 소니와 그 스웨덴의 에릭슨이라는 회사가 그 소니 그 합작법인을 만들어서 소니 에릭슨이라는 그
핸드폰 단말기를 만드는 이제 조인트 벤처를 만들었었던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MBC 유니버셜 텔레비전 그룹과 디즈니 그 텔레비전 그룹이 합작법인을 세워서 이 훌루라는 예, 그 합작법인을 설립했었던 그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대표적으로 두 회사가 각자 가지고 있는 어떤 전문성을 한 회사에 모아서 그 하나의 합작법인을 만들고 두 회사가 가진 전문성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는 그런 좋은 수단으로 저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IP에 대한 수익화까지 이제 좀 설명을 드렸고요. 네, 일단 긴 시간 동안